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로 진행합니다. 지난 월요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도로 한복판에서 땅이 푹 꺼지는 싱크홀이 발생해 배달 노동자 한 분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지하철 연장선 공사가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심 속 땅꺼짐, 싱크홀에 대해 전방위 토크 나눠보고요. 최근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 푹 빠진 분들 많으시죠? 제주도를 배경으로 세월을 넘나들며 부모와 자녀, 우리 이웃의 따뜻한 캐릭터 묘사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폭삭 소가수다가 이 시대에 전하는 위로와 무해력에 대한 전방위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이종필 건국대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식입니다. 인생은 소통이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강동구에서 땅이 밑으로 꺼지며 커다란 구멍이 발생하는 싱크홀이 발생했는데요.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먼저 어떤 상황인지 김원식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24일 오후 6시 28분께였는데요. 대형 땅꺼짐이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직후에 점점 더 구멍이 커져가지고 2차로 구멍이 무너지면서 반대 방향 차선까지 침범하게 됐는데요. 중요한 건 29분께 수도관으로 추정되는 파이프가 파열되면서 대량의 유체, 그러니까 아마 이제 물이 되겠죠. 이게 구멍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엄청난 토사와 함께 형성이 됐고, 이 가운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휩쓸려 가게 되면서 17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고요. 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90cm 정도 되는 토사 속에서 발견이 되는데 사연은 좀 안타까웠어요. 2018년에 아버지께서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고, 낮에는 광고, 밤에는 배달업을 하면서 주 7일 일하고 있었던 가장이었는데 안타까운 그런 사고를 당했고, 이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네. 유현재 교수께 여쭤볼 부분인데, 꼭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보통 싱크홀은 어떨 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싱크홀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많은 또 갑론을박이 있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도로 함몰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어떤지요? 예, 맞습니다. 그 도로 함몰 혹은 또 국립국어원에서는 또 땅꺼짐 이게 뭐 맞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보통 또 싱크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 그 저번에 강북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 또 출근길 막 이렇게 해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사실 그 원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원인도 굉장히 많고 상황도 많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가 주로 이렇게 화강암 지대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석회석 지형의 지반이 쿵 내려앉아서 생기는 커다란 웅덩이. 그러니까 이게 뭐 1m 뭐 아니면 그보다 훨씬 작아서 발 정도 빠지는 거 이런 거는 뭐 굉장히 많은데 이거보다 뭐 엄청 많고 요번에 이렇게 사고 난 것처럼 이렇게 좀 치명적인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꽤 있다라고 합니다. 이 통상적으로 도로암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을 꼽는다면 상하수도 시설 붕괴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게 노후한 시설이 꽤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물이 삐져나오거나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석회암과 관련돼서 이게 또 녹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처음엔 쿵쿵쿵쿵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 안에 이제 구멍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제 사고가 나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수, 토사유실 이런 게 이제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원인 중에 전체 발생 건수의 한 50%에 육박하는 이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시겠지만 막 그 지하 위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다 발전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뭐 세계 거의 최고 수준인데 여기 보면 이제 막 아스팔트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게 또 쌓이면은 지하수의 고갈로 이어진대요. 그러니까 물 못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는 계속해서 뭔가 침하가 일어난다거나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또 벌어진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고 일종의 약간 문명병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지하 개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지하수 물 고갈로 자연적인 현상인지 손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 강동구에서 발생한 싱크홀의 깊이가 대략 20m, 상당히 큰 싱크홀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은 앞서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 차량도 쿨렁거리면서 지나가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이제 이 홀 깊숙이 이제 빠지게 된 것인데 굉장히 깊고 또 아주 직경 자체도 넓이 자체도 넓은 싱크홀이라면서요. 네, 아마 사진으로 보신 분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국내에서 여러 차례 싱크홀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지만 사실 20m 규모로 그 깊이나 그 면적이 넓었던 적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이번에 발생한 싱크홀 깊이는 20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매설된 그 깊이를 넘어서 한참 더 아래까지 이제 땅꺼짐이 발생했던 이야기인데 그동안은 뭐 0.5에서 2m 정도 규모였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사실 싱크홀이라고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면 가장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가 2010년에 가테말라에서 일어났던 싱크홀 사건인데 그때도 20m, 30m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싱크홀이었고 그때 1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일단 한국에서도 이렇게 깊이 있는 싱크홀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네. 자, 그럼 원인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이정필 교수. 땅이 꺼진 바로 밑 지하에서는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기 위해 공사 중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 사고가 있었던 대명초등학교 입구 교차로에서 생태공원 쪽 교차로 방향으로 지하에서 80m 정도 이렇게 그 굴을 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하철 9호선 4단계 109 터널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지방 강화 작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실하지 않았냐. 그래서 지하 터널의 천정이 무너지면서 도로가 이렇게 꺼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번 사건을 통상적인 땅 꺼짐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보통 통상적인 땅 꺼짐 현상은 이게 석회질 그런 성질의 어떤 그 지하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간다든지 해서 이게 뭐 토사가 유실이 되고 그러면서 꺼지는 건데 지금 이 지역은 석회석 지형도 아니고 통상적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실이 된 게 아니라 그 밑에서 터널을 파다가 거기서 뭔가 좀 부실한 면이 있어서 터널이 붕괴한 사고가 아니냐. 터널이 붕괴됐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까? 네, 그쪽으로 이제 뭐 토사들도 유입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땅 꺼짐이 아니고 지하철 터널 붕괴 사고가 좀 더 본질이 아니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도로 위에서 보면은 도로가 함몰한 건 맞는데 좀 더 그 원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하철 터널 붕괴 사고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우리 청자분들과 또 우리 시청자분들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나오신 패널 분들이 집안이나 또는 사고 전문가 분들은 아니시지만 나오고 있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전달을 드린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식 평론가, 시민단체인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보통 이제 경실련으로 많이 부르는데 경실련에서 도시의 지하 개발을 중단해야 된다. 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에서는 아예 도시 지하 개발을 중단해야 된다.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하철 공사가 원인인가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도시에서 지하 공사화하는 것은 지하철 공사만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뭐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지금 도로를 지하로 하겠다라는 거고, 더더군다나 예를 들면 1호선을 또 지하화하겠다. 심지어는 뭐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도시 문제 해결도 하지만은 그 도로로 썼던 공간들을 뭐 공원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심지어 거기를 뭐 건물 택지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온 상황인데, 그래서 경실련에서는 이런 도시 지하 개발 자체를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중단을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한 그런 조사 그리고 관련 법제도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지하와 관련돼서 과연 시민의 안전을 얼마나 지금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느냐, 이런 걸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산불이 주불은 진화됐다고 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지금 공개된 지상의 큰 화재 재난이 산불입니다. 또 지하로 들어가 보면 지하에서는 어떤 안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지 우리 이 사회적 측면에서 또 법적 측면에서도 알아봐야 될 텐데, 유현지 교수와 손정혜 변호사께 연이어 여쭤보겠습니다. 유 교수님, 서울과 이제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은 지하를 보면은 뭐 지하철도 있고 그 밑으로는 또 다른 지하철인 GTX도 지나갑니다. 또 지하 상가도 있고 이런 지하 주차장도 있고, 안전 측면에서는 사회적으로 볼 때 이런 지하 개발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뭐 GTX 이렇게 뚫리고 그래서 또 출퇴근하는데 편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오늘 일 때문에 이렇게 인천을 다녀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인천 가려면 지하로 이렇게 쫙 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엔 좀 편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끔 갈 때 이제 좀 갈등을 느끼는 것은 위로 갈까? 밑으로 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위로 이렇게 가도 그렇게 막히지 않는 경우가 꽤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사견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뭐 인구 감소 시대 또 뭐 저출산 고령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까지는 약간 뭐랄까 개발 드라이브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선거철만 되면 지하화 관련된 게 정말 심심찮게 공약으로 나오고 그냥 지하를 개발하는 것이 반드시 이게 뭐 좋은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발전할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뭔가 수혜를 누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원칙이 굳어졌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저는 이 패러다임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지금 이제 시대도 변하고 앞으로도 이게 지금 이제 뭐 이런 싱크홀이라는 걸로 나타나고 또 그게 또 그 원인인지도 모르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약간 우리가 기존에 뭔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원인들, 이제 뭐 전기차 시대 되면 또 이렇게 매연도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은 조금 들고 있는 편입니다. 네. 예. 마찬가지로 소 변호사님, 지하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또는 지하의 개발과 관련해서 분명히 관련 법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좀 갑자기 내가 뭘 알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그렇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법 관련 사항이 지하와 관련해서 뭔가 잘 되어 있고 구체화되어 있는지요? 일단 법령상으로는 지하안전관리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지하 안전과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국가에서도 5년마다 지하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야 될 의무가 지자체와 국가에게 부여되어 있고요. 지하와 관련한 공사를 하거나 시설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또 지하 안전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집안 침하와 관련한 위험성 또 이제 평가에서 이걸 수차하기로 되어 있고요. 또 위험한 지역은 표지 설치하도록 이런 갖가지 규제와 관련된 근거 규정은 있는데, 문제는 이번 강동구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미 민원이 제기가 됐었고 여기 문제 있다, 표면이 조금 내려간다던가, 특히 이제 24일 날 사고 인근 지점 인근 지하철 공사 인부들이 물이 새어나와서 현장을 탈출했다, 이런 전조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지표 투과를
레이더 검사나 관련된 검사를 실시했다라고 하지만 결과는 이상 없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당하는 일이 발생을 한 건데요. 네. 사실 지하에 대한 평가가 완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특히 이런 공사 과정에서 부실이나 이런 문제를 차치하면 이 싱크홀이라는 건 사실 특성상 선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다 뭐 지하를 다 검사해 볼 수도 없고 기술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항상 이 지하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좀 모든 것을 관장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그마한 어떤 전조 증상에도 굉장히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번 사건에서도 이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많은 시민단체들은 공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해야 되고 기술 평가해야 되고 위험 관리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손 변호사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하와 관련된 부분을 예측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조금 더 과학적인 시도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하를 투시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통해서 비파괴 검사라 그러나요? 그런 걸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김현식 평론가께 여쭤봅니다. 이 영화 특별시민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특별시민. 특별시민요. 네. 최민식 배우가 나왔던 영화 제목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큰 싱크홀 사고가 나오거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와 국토부가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나오네요. 네. 일단 뭐 아까 특별시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관련 영화로서는 이제 싱크홀이라는 작품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성균 씨가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모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모처럼 자기 집을 장만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통째로 싱크홀이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땅꺼짐이 발생해가지고 지하 깊숙이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의 사고는 뭐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싱크홀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 가지 노후한 그런 상수도관이라든지 이제 공사를 대개 지하철 공사 같은 건 그 도로를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인데 그렇지만 이 우리가 이렇게 토지를 개조를 해가지고 주택으로 개발한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뭐 그 영화에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지하철 쪽이 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정필 교수. 그래서 서울시하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들어간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조사를 실효성 있게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사고가 났네, 조사를 하네 이게 아니라 또 하나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수관 손상, 노화 이런 부분들은 좀 시기를 점검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좀 강도 높은 파이프로 교체를 한다든지 미리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우선 그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중앙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하기로 했고 여기는 이제 서울시나 9호선 건설공사와 무관한 사람들 이제 그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그런 외부 전문위원들이 그 참가하기로 했는데 뭐 12명 내외 분야별로 뭐 토질이나 뭐 터널이나 이런 각 분야별 전문가 12명 이내가 참가를 하고 3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2달 정도 예. 필요하다면 이제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별도로 그 서울시에서도 이제 그 위험 지역 중심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지표 투과 레이더 이런 걸로 탐사를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싱크홀의 그 중요한 원인으로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게 상하수도관이긴 하거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비슷한 사례들이 그 올해 초에 있었는데 거기도 원인이 뭐 하수도관 이런 거였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하수관의 55.6%가 30년이 넘었다 그래요. 예. 강북 지역에 몰려 있긴 한데 강남 지역도 사실은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전체 하수관의 57.1%가 30년 이상이 됐고 강남은
개발이 비교적 최근에 짧은 기간에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노후화가 올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수관 손상 원인이 대략 한 뭐 최근 몇 년 동안 보면은 그게 한 45% 정도 되고 상수관 손상 원인은 좀 상대적으로 작긴 해요. 3.6% 정도로 갑니다. 이게 상수관 같은 경우는 지금 50년 이상 된 게 서울에는 한 0.4%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교체 주기가 짧은데 하수관은 좀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작년인가 그 성산로에서 한번 그 싱크홀 났을 때도 네. 그때도 이제 뭐 하수관 조사한다고 뭐 CCTV 장착된 내시경 카메라로 이렇게 전수 조사하고 뭐 그렇게 그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30년 이상 된 하수관도 지금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렇게 해야 되긴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정비 속도보다 노후화 속도가 빠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2024년에 추가되는 노후 하수관 이게 30년 뭐 넘어가서 그렇게 연한이 늘어난 노후 하수관이 전체 한 4.1% 정도 되는데 네. 정비할 수 있는 하수관은 막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하에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이거를 뭐 제때 빨리 이렇게 노후화되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하는 데는 지금 물리적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유 교수님, 20m가 되는 이번 강동구 명일동의 큰 땅꺼짐 현상 때문에 17시간 가량 매몰된 오토바이 탔던 이 사망자를 찾지도 못했던 거죠, 그죠? 구해내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이게 체감되고 막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처에서 사고가 있으면 다시 또 일상이 시작되고 막.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여쭤보려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런 땅 아래가 노후화돼 있는 하수도관이 있는지 상수도관이 있는지 집안은 어떤지 이런 부분부터가 좀 충분히 공유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뭐 미디어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의 인프라는 최고 수준으로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약간 팬시하고 그다음에 뭐 소문 자주 나고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은 사실은 뭐 우리가 소통, 미디어, 뭐 왕국, 뭐 강국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랄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뭔가 안전 시스템과 관련된 걸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그거 말고 우리가 뭐 당장에 뭐 지하 얘기면 사실은 보이지 않고 뭔가 관리가 안 들어가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없애고 거추장스럽고 막 이러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올려서 하나하나 이게 뭐 문자 시스템 뭐 긴급 이런 것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조금 내보면 어떨까. 저부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좀 약간 우픈 그 현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좀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 명일동 싱크홀 주변에 2021년부터 진행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 때문에 특별 점검 대상이 분리가 돼서 집안 치하 가능성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석한 집안 치마 안전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 점검에 나섰다고 그래요. 근데 위험 지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일관되게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 집안 치하 위험 지역이 공개될 경우에 지역 주민 불안을 되레 자극하고 부동산 값에 영향을 줘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았고 요청을 해도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뭐 진척 상황에 따라 가지고 위험 등급을 재평가해서 관리를 했는데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거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다 도심에서 이런 지하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어떻게 공개를 하느냐에 관련된 숙의, 합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손 변호사님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각에서는 도로사고도 중대 시민재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손 변호사님 안타깝게 이번에도 이런 땅꺼짐 현상이 있을지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떻게 알았겠으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적용 범위를 넓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예. 지금 도로에서 사망사고 한 명이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니까 형식적으로는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공중이용시설에 이런 도로가 포함되지 않다 보니 이 형사 책임을 강하게 책임지기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도로도 포함해서 넓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시공사나 어떤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나 규정 위반이라든가 관련된 안전관리 책임자가 예. 제대로 안 했다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라든가 뭐 산업안전보건관리 관련해서 이제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선 이렇게 어떤 지하 개발을 위해서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 책임을 명확하게 묻거나 그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중복적인, 그러니까 종합적인 원인이 게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책임이 좀 분산되면 책임감이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예방이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원인 규명이 되는 사건들은 정말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경우에도 이걸 자연현상으로 봐야 돼서 자연현상으로 봐서 땅 꺼짐을 이야기해야 될지 정말 땅 저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수님 싱크도레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는 초대형 산불로 인한 재난 상황입니다. 어제 KBS 열린 토론에서도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자, 어제 출연했던 전문가 한 분도 이상기후로 강원도 양양 고성 산불을 우리가 겪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상당히 남방으로 내려왔다. 산청, 울주, 또 의성, 또 안동. 이상기후와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 관련해서 그 국제 기후과학자 네트워크 클리마미터라는 곳에서 예. 그 평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보고서 제목이 2025년 3월 한국 일본 산불은 인간이 주도한 기후 변화로 강화된 기상 조건으로 발생했다. 이제 이런 그 재하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본에서도 최근에 그 혼슈 지역에 대형 산불이 잇따라서 수천 명이 지금 피난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그 산불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많아졌다는 거예요. 토양이 건조해지고 그다음 바람이 세게 불고 그리고 이제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온이 좀 지속이 되고 이런 것들이 산불이 발화하고 빠르게 확산하는데 좀 그 악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네. 원래 그 우리나라가 겨울이 좀 춥고 습한 그런 계절인데 이제 최근에 오면서 좀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화재 발생이 쉬운 조건이 좀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그 사실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산불이 계속 이렇게 대형화되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그런 외국의 대형 산불이 빈번한 사례 규모도 커지는 것도 기후 위기하고 연결해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것 같고 네. 특히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이 과거 1950년에서 86년에 비해서 87년 이후 2023년까지 그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 보면은 기온이 최대 2도 정도 상승을 한 걸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일강수량도 최대 2mm 감소를 해서 그러면 훨씬 더 지금 건조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 풍속도 이제 한 10% 정도 빨라졌다고 하고 그래서 산불이 한번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그런 안 좋은 조건들이 그게 기후 변화 때문에 이게 좀 강화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참고로 관련 내용 전달드립니다. 경북 의성군에서 성묘객 실화로 북동부 5개 시군으로 확산돼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산불이 발화 149시간여 만에 진화됐다고 합니다. 경남 산청 산불 현장 지휘본부는 오늘 야간 진화 작업으로 4km 잔여 화선 진화의 총력전을 벌인다는 계획이고요. 오늘 오전까지 45,157헥타르에 달하는 역대 최대 산불 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직 건조하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식 평론가 네. 그래도 참 따뜻한 네.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BTS는 BTS군요. 전국이 BTS의 전국입니다. 개인 최대 10억 원을 기부했다. 화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뭐 특정 개인 또 기업 이렇게 중견기업에서는 한 곳에서는 뭐 100억 원을 기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또 우리 국민들의 이 또 헌신이라고 할까요? 또 마음이 지금 전달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전국 재구호협회에서 소방관 보호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 모집에 나섰는데 이거는 이제 시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모으시는 건데요. 원래 애초에 이제 목표액이 6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6억 원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는 소방관들이 옷 장구를 입게 되면 이제 현장에서 오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탁을 해가지고 다시 입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탁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4억 원 정도를 책정을 하고 2억 원 정도는 현장에 갔을 때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치유센터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2억 원 정도 하려고 했는데 4일 만에 11억 원이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6억 원이었는데 20억 원으로 목표를 이제 높이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참 반갑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의 그런 애정 어린 도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펜션 운영하시는 분은 소방대원들이 좀 쉽게 쉬었다 가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를 개방하고 비밀번호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호텔 같은 경우 지역에서 이번에 산불 피해 때문에 오갈 데 없으신 이재민이 상당히 많고 노인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언제든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선결제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소방대원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결제를 식당에 하겠다. 미리 결제를 해놓고 네. 가서 소방대원이나 산불진화 요원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식사도 그렇고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결제하는 것까지 국민들이 하시는 등 따뜻한 온정이 전해졌습니다. 네. 유 교수께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사망 원인이 될 텐데 연기 또는 도주하는 방향 자체를 제대로 또 안내받지 못하거나 또 갈피를 못 잡으면서 또 화재로 사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번 산불 초대형 산불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 재난 문자가 이분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된다. 충분하게 뭐 통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큰 산불이 나고 경황이 없을 때 주로 고령자분들에게 소통하는 방법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떤 방식이요? 지금까지 나온 건 사실은 뭐 문자가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유효하다고 해서 이제 문자가 된 건데 이번에 이제 그것도 안 됐다고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뉴얼이 아니라 DNA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미디어와 관련돼서는 조금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뭐 투명하게 그다음에 어떤 뭐 이게 무슨 휴먼과 관련돼서 사람이 직접 어떻게 가는 시스템이든지 아니면 라디오 시스템이든지 어쨌든 불이 그렇게 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뭔가 유효한 어떤 미디어 수단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게 지역사회별로 계속해서 훈련이 좀 돼서 예. 기분 좋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제일 많이 쓰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훈련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그 소통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투명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얘기 듣고 저도 조금 놀랐는데 뭔가 이런저런 어떤 뉴스에 대해서 뭔가 예를 들면 뭔가 전략적 소통이라 그러면 그걸 PR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예전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그건 기업이 나는 일이고요. 근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이런 안전과 관련돼서 뭔가 어르신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뭔가 정보를 할 때는 첫 번째도 투명, 두 번째도 투명, 세 번째는 뭐 속도, 신속 그리고 뭔가 구호 이런 것들에 철저하게 해서 평소에도 좀 훈련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손 박사님 이번 화재 관련해서 인재냐 자연적으로 어떤 뭐 번개가 쳐서 나무가 또 불이 붙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충문을 태우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작은 불씨가 큰 화재가 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처벌 어떤 이야기가 지금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살림에서 불을 이제 실수로 불을 내킨 걸 실화라고 하고요. 고의는 방화라고 이야기하죠. 방화죄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법정형도 높고 실무형도 높아지는데 이런 살림에서 불을 내킨 그 불을 이제 일으킨 경우에도 산림보호법상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유발했기 때문에 3년 이하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순 실화죄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이렇게 이제 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불을 내키는 경우에는 굉장히 엄중하게 징역형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민사손해배상도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청구하는 추세입니다. 2015년도에도 삼척에서 이 나무 보일러의 불씨를 제대로 관리 못해서 불을 일으켜서 한 1억 3천만 원 배상이 있었던 예. 사건이 있었고요. 전남 하순에서도 야산소 쓰레기 태우다가 이제 피해를 야기해서 1,000만 원 이상 배상했던 사건도 있는데 전체 피해에 비하면 너무 이제 감경을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소한 불씨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아예 법에 이렇게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그 산에 들어가서 불 태우거나 이 화기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 근데 지금 이 큰 산불이 나고 지금 뭐 기업 또 유명 연예인들까지 앞다투어서 화재 재난 기부금을 내는 상황인데 일부 뭐 유튜브일까요? 또 인터넷상에서는 음모론이 나오고 가짜 뉴스가 행행하고 지난번에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또 사고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옛날에 관동 대지진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저기 우물에 조선쟁이 독을 탔다 막 이제 이런 음모론을 퍼뜨려 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학살했던 그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번 산불과 관련된 음모론도 보면은 그런 거랑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누가 일부러 이렇게 재난을 일으켰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래서 어쩌다가 지금 우리가 그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그 잘못들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막상 지금 우리 2025년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예.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으로도 뭐 좀 힘든 일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모든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함과 이성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그 유언비어나 이런 것들이 희생자들에게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안길 것 같은데 네. 좀 이거 재해와 관련된 재난과 관련된 가짜 뉴스는 좀 강도 높게 어떻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정필 교수께서 관동 대지진을 떠올린 것은 이번에 이 경북 지역 산불 가리켜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다른 국가 사람이 불을 냈다. 전혀 확인도 되지 않은 이런 음모론 또 가짜 뉴스가 제기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이 네. 같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다른 지역 사람이 뭐 지역 감정 때문에 불렀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있어서는 안 될 실정이더라고요. 내용일 텐데 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전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뭔가 문구 있지 않습니까?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그럼 그 다음에 좋은 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 특정 유튜버들이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 근데 이게 저는 걱정되는 것은 전형적인 선전선동의 기법인 거예요. 선전선동의 기법은 뭐냐면 뭔가 내용이고 뭔가 규명하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상황은 저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거야라고 그냥 지정을 해버리죠. 이게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구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이게 진위의 파악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빨리 수습하고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상대에게 뭐 이렇게 탓을 하는 이런 건데 이거 굉장히 불건전하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처럼 다 죽습니다. 전 생각했을 때 이게 컨텐츠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따 폭삭 소가수다를 보면서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세상과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룬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정상과 비정상이 뭔지 모르겠어요. 항상 관계를 볼 때 삐딱하게 보고 음모를 바라보고 이런 컨텐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는 폭삭 속았수다를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들을 전환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폭삭 소가수다는 2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요. 산불 발생 시 대피 유의사항 전달드립니다. 대피를 권장하는 지역에 안내가 있는 경우 즉시 안내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대피 장소로 이동 시 상가 멀리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고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가지 등을 제거한 후 엎드려 낮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KBS 열린 토론 참여 안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스튜디오에 손정혜 변호사,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유현재 서강대 교수, 이종필 건국대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드라마가 난립니다.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울고 울며 큰 위로를 받았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2부에서는 폭삭 소가수다가 시대의 전환은 우리 시대의 전환은 위로에 대해 전방위 토크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뭐 아이유, 박보검, 애순, 관식 정말 난리라는 표현밖에는 잘 쓰질 못할 것 같은데 먼저 전문가시니까 김헌식 변호사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분께 다 여쭤볼 텐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사실 뭐 넷플릭스 제작비가 뭐 600억 들었다고 하니까 근데 참 좀 처음에는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되게 600억 정도 든다 그러면 시각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 가지고 뭔가 다른 어떤 특수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저런 내용을 어떻게 특수 효과를 한다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특수 효과는 뭐 세트장이나 이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이 투입을 한 것 같고요. 예. 시각적 효과를 많이 내기 위해 가지고 이 제작비를 들인 건 달리 오히려 아날로그 정서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작품이었고 모처럼 저는 뭐 그 전 세대가 같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오랜만에 좋은 드라마가 나왔고요. 특히 이런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젊은 세대가 열광해서 본다는 것에서 굉장히 희망을 얻었던 네.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별점 최대 5개 중에서 몇 개 주시겠습니까? 이건 좀 약간 다른데 여기 뭐 저도 재밌게 봤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관식이가 나왔을 때는 거의 9.5 이상이었어요. 근데 박보검이 안 보이니까 점점 별점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말이를 하셨군요. 네. 10점 만점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자 손정희 변호사는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고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아직 완결판을 못 보고 중간 점수지만 10점이죠. 사실 저는 같은 드라마를 두 번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이거는 자꾸 뭘 보다 보면 이렇게 막 내 눈에 다른 데서 막 보여서 또 그 장면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보면 내일 완전히 부을 것 같아서 좀 겁을 내면서 봐야 되는 드라마여서. 오늘도 눈이 좀 촉촉하세요. 네, 저는 사실 이 드라마 보면서 이게 드라마라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의 그냥 인생의 지침서 같은 하나의 어떤 서사 같은
위로를 받는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되게 따뜻했고 문제는 우리 가족들이 안 봐서 계속 이제 보자 이럴 정도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유현재 교수님은요? 예, 저는 뭐 일단 반만 봤수다. 죄송합니다. 그 뜻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아직 많이는 못 봤는데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 뭐 그 누군가한테 혼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지난주에 우리가 좀 얘기했던 미키 17 뭐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키 17보다 이게 더 좋고 막 힐링되고 조금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이거 이제 그 만든 감독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감독님이 참 사람이 눈물을 어떻게 하면 흘리든지 아는구나 잘. 그래서 버스 타고도 얼마 전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 아저씨가 이렇게 막 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막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막 수도꼭지 이렇게 막 터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힐링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필 교수는요? 저는 개인 평점이 10점 만점에 9.8점. 와. 네. 어우, 최근에 받아내기 힘든 점수네요. 21세기에 본 드라마 중에 최고의 드라마. 네. 아직 4막 4편이 오늘 이제 공개되죠. 남아있긴 합니다만 금요일입니다. 저는 이제 뭐 다 말씀하신 내용 말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여성들이 왜 페미니즘에 경도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알려준 드라마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페미니즘의 본질이 젠더 갈등이 아니고 구시대 악습에 맞선 남녀의 공동투쟁이다라고 하는 게 확 느껴졌어요. 특히 그 이제 관식의 존재, 박보검과 박해준의 연기였던 그것이 아주 그 마지막 퍼즐을 딱 끼워 맞춰주는. 근데 그것이 이렇게 과한 어떤 그 뭐 강요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대상과 이렇게 잘 어우러졌고 그 때문에 그 젊은 남성들도 그 굉장히 좀 공감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수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폭삭 속가수다. 폭삭 빠졌네요. 네. 빠졌다. 그런데 이게 폭삭 속가수다라고 지금 옥 외에서도 상당히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가 많은데 자칫 드라마를 보거나 이 설명을 못 들으면 폭삭 속았수다. 엄청 속았구나. 사기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희 변호사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네, 저는 처음에는 그 포스터를 보고 젊은 그 두 배우가 옛날 옷을 입고 있는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스토리인가 보다. 그래서 폭삭 사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게 아니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제주도 방언이라고 하고요. 처음에 제주도 갔으면 혼자 없어요. 이것도 되게 무슨 말이야? 혼자 없어요는 혼자 온 건가요? 어서 오세요. 뭐 환영합니다. 이런 느낌인데 그만큼 제주도 방언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이해를 해치지 않고 굉장히 귀에 쏙쏙 잘 들리는 방언들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네. 제주도 방언도 좀 이렇게 알고 이래야 되는데 제주도 뭐 먹었던 것만 생각이 나니까 이종필 교수께는요. 줄거리를 뭐 다 소개하면은 곤란하니까 대략적으로 큰 줄기만 좀 안내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제주 해녀 정광래라는 분이 있고 그의 딸 오애순이 있고 오애순의 딸 양금명이 있습니다. 이 여성 3대의 고군 분투 일대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대는 한 5, 60년대부터 현재까지 2025년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여성 3대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 이제 오애순입니다. 오애순과 그를 사랑한 남자 양관식의 어떤 순애보적인 어떤 그런 사랑 이야기이지만 그게 단순한 뭐 로코가 아니고 그 힘들었던 시대 절대 빈곤을 또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좀 굉장히 이제 가부장적이고 여성을 차별하는 어떤 시대적인 모습 이런 것에 맞선 애순과 관식의 뭐 말하자면 연대투쟁기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자라난 양금명의 어떤 성장기 이제 3막까지가 이제 3막에서는 그 지난주에 공개된 3막에서는 그 양금명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좀 중심을 이루게 됐죠. 그 전체 16부작인데 4회차씩 이렇게 4막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4막이 4개의 막이 4계절을 표현하는데 넷플릭스가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한 것도 처음이라고 하죠. 이게 한국 드라마가 공개되는 방식을 지금 차용을 했다고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그 4회차가 지금 공개될
공개됐겠군요. 네. 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마지막 공개 분까지 기다리고 계실 텐데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김원식 평론가 상당히 네. 수치적으로 흥행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말씀하셨듯이 이제 1막씩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넷플릭스 하면은 처음에 다 공개를 해버리는 그런 프로그램의 선을 보여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 뭐 수목 드라마다 뭐 주말 드라마다 그러면 일주일 단위로 공개를 하잖아요. 그것까지 비슷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1막, 2막, 3막 이렇게 공개를 했고 이제 오늘 4막이 되는데 1막 공개했을 때는 전 세계 4위였습니다. 2막을 하니까 2위에 올라섰고요. 3막 공개하면서 1위에 올라섰습니다. 와. 이미 이제 올라설 데가 없는데 글로벌 1위는 아니고 이제 비영어권 1위이고 그다음에 모두 42개 나라에서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린 그런 상황이에요. 브라질, 콜롬비아, 터키도 지금 이 드라마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보고 계신데요. 한국에서는 갤럽 조사 결과입니다. 3월 18일에서 20일 날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물어봤는데 선호도가 1위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한국적이거든요. 한국적인 이야기로 보여요. 그런데 이걸 과연 전 세계인들이 좋아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고 물론 이제 영미권은 약간 처지지만 어쨌든 그 외 지역에서는 골고루 반응이 좋고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전략이 먹히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지역적인 걸 가지고 가장 세계적인 그런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 봤을 때 KBS가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KBS 드라마거든요. KBS가 옛날에 많이 만들었던 드라마 스타일인데 제작비만 좀 많이 했으면 더 훌륭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좀 약간 아쉽습니다. 자, 아까 유현재 교수께서 참 공감했다, 울었다, 버스에서도 울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이 이렇게 세계 42개국에서 높은 순위에 오를 정도로 어떤 부분이 공감되는 건가요? 저는 뭐 그 세계인이 공감하는 지점과 또 제가 공감하는 지점은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세계인이 공감하는 지점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마틴 스콜세지인가 뭐 처음에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만 이렇게 뭐랄까 스코프를 좀 이렇게 올려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쩌면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잘 녹일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면 이게 창의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세계인이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게 갑자기 뭐 어떤 미장센이 갑자기 재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역사가 뭐 보고 싶고 이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레트로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사실은 레트로가 옛날 게 아니라 지금 완전 새로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아까 펼치는 전략은 전형적인 그 글로컬 전략, 글로벌 플러스 로컬 막 이런 거라서 그리고 아까 그 공개할 때 막 사막씩 끊어서 참 명확하게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공감했다고 치고요. 그리고 저는 요 장면 기억나시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장면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요 장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베스트는 아니면 저를 투영했던 거 이건데요. 엄마랑 그러니까 아이유랑 그 금명이죠. 그리고 이제 중년의 애순이 조금 이렇게 말다툼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가난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금명이 엄마한테 뭐라냐면 엄마한테 가난이 유세야? 가난이 공치사야?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저요 진짜 막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하면은 분쟁이 있으면은 계속 엄마를 닥달하잖아요. 그랬는데 금명이 독백을 어떻게 하냐면 엄마를 찌르면 내 가슴 속에도 똑같은 가시가 날아와 박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그냥 얘기하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 미안해 한참 또 얘기하고 막 이 그러다가. 대사가 상당히 유명한데 지금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 부분을 유현재 교수가 꼽아주셨습니다. 제주도의 뭐 공동체 의식도 느낄 수 있고 우리 손정혜 변호사를 울린 장면은 어디였나요? 운 장면은 아니고 너무 대표적인 장면들은 다들 기억하실 텐데 저는 이 드라마의 조연들에게 진짜 깊이 공감하고 너무나 연기를 잘하고 한 명도 빠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주연상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조연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그룹의 조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감동시킨 새 이모들. 정말 어느 순간에서나 우리 예순이를 지켜주고 따뜻하게 그 서로 협조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고 언제 어디서나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변을 맴돌면서 지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즐거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소위 이제 시집살이를 피해서 말하자면 드라마에선 반바퀴 혁명이라고 나오는데 간식이가 애순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새빵살이를 시작하거든요. 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새빵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소리 소문 없는 표내지도 않는 많이 도와주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그럼 또 자립심이 꺾일까봐 정말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그 모습에서 마지막에 감사하다라고 말하려고 해도 말도 안 해도 그냥 다 안다라고 보내는 모습에서 우리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본 것 같아서 굉장히 따뜻했고 누구에게라도 저렇게 어려울 때 저런 어른이 주변에 조용히 계셨다면 그 손만 잡아줄 수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조연들이 너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네. 나도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마치 내 젊은 시절에 한 자락을 보는 것 같아서 눈물이 쏟아졌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정필 교수는 누구의 연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어느 배우가 제일 최애 배우입니까? 저는 그 학시의 그 부산길 네. 학시 있잖아요. 그 부산길 부산길 역할. 네. 선장님. 네. 선주. 선주. 네. 네, 개장도 하셨던. 예. 그 SNS에서는 쌍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그러니까 관식은 너무 동화 같은 어떤 캐릭터라서 과연 현실에 저런 사람이 있을 거는 같은데 굉장히 드물 것 같고. 근데 부산길 캐릭터는 어디서나 흔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좀 더 애착이 가면서 연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역시 이제 그 광래 애순의 어머니 여매란. 역을 여매란이죠. 네, 여매란 네. 배우가 너무 와 1회부터 그냥 압도를 했죠. 연기력 하나로 그냥 압도를 해버렸고.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예전 작품하고 또 다른 네. 연기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어린 애순 역을 했던 그 아역 배우도 굉장히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푹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이 광래와 어린 애순의 그 애틋한 관계가 그게 사실은 초반에 그냥 다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혜식 평론가인데 우리가 김원석 감독도 그렇고 또 작가는 또 임상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되기 전부터 김원석 플러스 임상춘이면 흥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임상춘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KBS 동백꽃 필 무렵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던 작가고요. 근데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 요즘에는 작가분들도 언론이나 미디어에 공개를 많이 하시고 나서시기도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뭐 기자 간담회라든지 제작 보고회라든지 이런데 나서시는데 임상춘 작가는 그런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미스터리한 작가로 유명하고요. 심지어는 나이도 지금 잘 모르고 임상춘이라는 이름도 필명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이렇게 SNS 시대에 신비주의로 비공개로 가는 작가님 한 분이 있는 것도 참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작가님의 그런 나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오히려 그 작품 자체로 그냥 감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원석 PD 같은 경우에는 나의 아저씨, 그다음에 응답하라 시리즈 그리고 시그널로 이제 유명한 감독이죠. 특히나 아까 이제 레트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 초반대 그 과거형 그 드라마를 아주 잘 고증하기로 유명하고요. 근데 저는 다만 아쉽게도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자꾸 응답하라 시리즈가 생각이 나가지고 몰입이 약간 안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뭐 폭삭 소가수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장면들이 좀 감동적이었고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이유 배우를 김원석 감독이 나의 아저씨에서도 아이유를 또 선택을 했었으니까 아이유 배우를 김원석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봐야 될까요? 페르소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전 연령대를 다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네. 자리를 마련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번에 뭐 배우로서 확실하게 전 세계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연기의 폭이 전에는 나연 씨 같은 경우는 젊은 세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전에 봤던 배역들도 대부분 다 젊은 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연기 폭이 뭐 여고생부터 굉장히 그 중년에 이르기까지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만 다만 짧고 굵은 배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그분들을 다 언급하기가 힘든 것도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요 인물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식 역을 했던 박보검 씨야말로 훌륭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전체 분량 중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박보검 씨도 대스타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를 선택했다는 것 굉장히 탁월했다. 그래서 둘이 호흡을 잘한 것도 좀 칭찬해주고 네. 싶습니다. 박보검 배우는 우리 KBS의 칸타빌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전달이 됩니다. 자, 폭삭소가수다가 그만큼 또 이번에 뭐 600억의 또 제작비 또 넷플릭스 OTT 오리지널 드라마라는 것도 또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위로를 한다라는 것도 내용이 정말 마치 몸에 좋은 내용만 담은 몸에 좋은 것만 담은 그런 음식처럼 손정혜 변호사가 보기에 이 폭삭 소가수다가 수고 많았습니다가 전달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뭐라고 보시는지. 일단 저는 보면서 울고 싶은 날이 있는데 울고 진짜 펑펑 울게 해주는 드라마였고요. 위로받고 싶은데 또 드라마에서 저에게 해주는 말 하나하나가 다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았고 힘들 때 일어나고 싶은데 용기를 주는 드라마였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도 보면은 막 울컥울컥 하는 장면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 어린 예순이가 양배추밭에서 양배추를 막 다듬는 장면에서 그 염혜란 씨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아주 단순한 단어인데 살면 사라진다. 이 단어가 그냥 사랑할 때 너무 많은 상실을 대하고 이별을 대하고 이 드라마에서 주된 또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가슴 아픈 기억들이 많으실 텐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려운 거는 그래도 살면 사라진다. 여러 가지 대사로 그 대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용기 얻고 희망 가지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위로받는 드라마가 아닐까 합니다. 예. 유 교수님은요? 저도 방금 아까 말씀하신 참 살면 사라진다 이게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뭐 이렇게 막 그 미사여구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날 것. 그래서 저도 몇 개 이제 제가 또 예전에 카피라이터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뽑았는데 날 것이 이루는 뭐 파워 혹은 뭐 보통 사람이 주는 강력함, 슴슴함의 미학, 백반이 주는 매력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이제 무해력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근데 해를 주지 않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자극적인 게 안 들어가면 은근히 싱거워하고 또 좀 매력을 못 느끼기 쉬운데 폭삭 소가수다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무해력이 문해력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막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큰 트렌드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현상인데 23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발간한 화제성 조사라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펀덱스 리포트와 최신 주차 그러니까 3월 18일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소가수다는 드라마 부문 당연히 1위를 차지했는데 그거 말고도 무해한 것으로 보이는 어떤 드라마들이 지금 각광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MBC의 언더커버 하이스쿨, SBS 보물섬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TVN의 그놈은 흑염룡, 뭐 보물섬 제외하면 뭐 강렬한 막 이런 거보다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뭔가 슴슴함 뭐 이런 거 이제 잠깐 스며들면서 막 가슴 쿵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종필 교수는 어떤 위로의 메시지, 어떤 또 뭐 위로가 됐던 이 폭삭 소가수다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뭘로 보시는지요? 저도 그 살면 사라진다라는 말이 계속 가슴에 남았는데 거기에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렇게 참 모진 세월을 살아오고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 모두가 참 대단하고 장하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다 힘들잖아요. 다 힘들고 다 죽겠다라는 소리만 하는데 이 힘든 시절을 그냥 이렇게 버티고 살면 사라지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장한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토닥여 주면서 힘들 때서 뭐 성결제도 해주고 저는 그 제주도의 그 공동체 의식, 해녀들의 공동체 의식 그런 것들이 지금에서도 이제 뭐 이번 내란 사태나 이런 거 겪으면서도 예. 면면이 이어지고 있거든. 산불 났을 때도 서로 도우려고 하고 좀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응원하고 배려하고 챙겨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이렇게 면면이 계속 남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만 끝나지 않고. 네,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렇죠. 부모님들에게도 참 아름다운 봄날이 있었다. 부모들은 지금의 현재를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를 하고 살았는가 이걸 한번 또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에 대한
생각까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서로 상호 존중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이렇게 이제 좀 쏘으면 어떤가요? 아니 말이 안 되나요? 네. 김은식 평론가 이게 무해려 뭐 자극적이지 않은 뭐 이런 자극적이 않든 이제 컨텐츠가 다 좋은데요. 저는 사람에 대한 세계관인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막 음모론 이게 펼쳐지는 게 끊임없이 사람을 의심하고 불신을 갈등 조장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끼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여긴 절대 악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교차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노년기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부모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고생한 시절이 있고 이런 걸 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니까 젊은 세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주목했던 게 아까 이정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남녀 갈등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콘텐츠에서 남녀 갈등 조장한 내용도 많아요. 서로 연인끼리 의심하고 불신 조장하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보여졌는데 이 드라마에서 관식이 같은 경우는 그 배로 떠나가는 장면에서 애순이가 부르니까 고민하다가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치고 오거든요. 근데 사실 위험한 거지만 결국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순정성을 여성 작가의 작품에서 등장하라니까 많은 남성들이 남성의 순정이 등장하는 드라마에 오랜만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갈등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이 드라마를 남녀가 보면 상당히 서로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산막에서 등장했던 영범 같은 경우도 엄마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7년 사귀었는데 헤어지는데 무려 1년 걸리거든요. 근데 다른 드라마에서는 바로 헤어지잖아요. 아니면 다른 뭐 바람을 피운다든지 이런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여주는데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하신 공동체 같은 경우도 정치 갈등이란 심한데 결국 상대방에 대한 신뢰. 그래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세계인들이고 다 인간인데 그런 세계관을 따뜻하게 근본적으로 되짚어주기 때문에 울며 웃으면서 끝까지 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정 드라마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이 산불로 또 고통받는 국민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서로 간에 상처가 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또 되면 좋겠습니다. 재난 정보 전달드립니다.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산을 자제하고 소각행위와 꽁초, 무단 투기를 절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목전 토크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